제1차 세계대전은 3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참혹한 전쟁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군은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를 우회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진격한다. 독일군은 파리 근방까지 도달하며 프랑스를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 하지만 독일군의 공격은 마른강 근처에서 주저앉으며 전쟁이 끝나는 1918년까지 길고 긴 참호전이 이어진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과 독일군의 진격이 마른강에서 저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민 씨, 1914년 7월이 어떤 때인지 혹시 아세요? 네, 모른 척하고 싶지만 이미 대본을 봤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죠.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그렇습니다. 1914년 7월 그 무더운 여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4년간이나 끔찍한 전쟁이 시작이 됐죠. 네, 오늘은 이 1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결정지었다고 평가되는 마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내주 교수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군사학이라든가 이 국방 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그 모든 교수님들의 교수님이십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에서 명예 네, 군사산업과. 네. 그 명예 교수라는 게 은퇴를 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그렇죠. 네. 그게 저 상관학교 교수들은 정년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육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명예 교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임명을 해줘.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명예 교수지 뭐 없어요. 아이,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이 박사님의 지식을 이렇게 빨리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더 배울 수 있게 이제 만든 제도가 명예교수직인데, 근데 정말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뵀으니까 그렇지 저희 동네에서 뵀으면 그냥 장기 두시는 분이죠. 아, 그래요? 굉장히 너무 편안한 그만큼 인상이 인상이세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즐겁게 수업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사관학교 전 36기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이게 군인 같지 않아가지고 좀 항상 좀 육사 나왔다고 얘기가 좀 그래요. 교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학생들이 얼마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우리 교수님께 오늘도 좀 재미있게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전쟁이 1차 세계대전, 그중에서 마른 전투인데요. 1차 세계대전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차 세계대전이 하도 큰 전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최초의 본격적인 총력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뭐 토탈워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이와 같은 전쟁이라고 해서 총력전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왕조들 전쟁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군인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했었지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월드워가 붙어 있는 게 두 개지 않습니까?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규모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총 32개국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긴 합니다만 이제 식민지 군대들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 합하면 이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볼브 됐던 사람들이 거의 6천만 명, 라파 계기에서 그다음에 뭐 부상당한 사람이 뭐 2천만, 그다음에 뭐 죽은 사람이 1,000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쟁 기간도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빼빼로데이. 11월 11일 11시에 딱 끝나게 되는데 11시에 끝납니다. 그래요? 왜 11시에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11월 10일 11시에 끝나요? 네, 11시에 아주 돼서 4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삼국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탈리아 크게 봐서 그다음에 삼국 협상,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두 세력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웠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흔히 이 전쟁의 시작을 사라예보의 총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근원적인 요인들은 이렇게 누적되어 오고 거기다가 이제 누가 성냥불을 딱 거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있게 되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의 성냥불을 거은 사건이 바로 이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왜 사라예보 사건은 뭐냐면은 1914년 6월 28일 지금 남유럽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그 수도가 사라예보거든요. 네. 그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 페르난트 대공인데 부처를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청년이 암살한 사건이 네.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와이프도 죽고 소피라고 하는데 왕비도 죽고 그 사람도 이제 곧 죽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어요. 보니까 걔가 사용한 그 권총이 세르비아 육군 병기창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취조를 해보니까 얘 배후에 세르비아에 군부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이렇게 네.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오스트리아는 당시에 엄청나게 큰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거의 뭐 2,000한 6,700만 명 되고, 근데 세르비아는 사실은 1878년에 독립한 인구 한 400에서 500만 되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 세르비아를 좀 하여튼 뭐 당당히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한 달의 여유를 줍니다. 한 달. 그래서 한 달 내에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라. 근데 세르비아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듣는 척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거절합니다. 네. 특히 이제 10개항 중에서 6항이 이제 가장 세르비아가 반발한 게 뭐냐면은 그 암살범들을 치주하고 재판하는데 오스트리아 관리가 가서 입회해서 거기서 한다. 그럼 일종의 주권 침해 비슷한 게 되잖아요. 근데 세르비아가 조그만 나라인데 왜 그럼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사실은 했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사실 버티고 있죠. 그래서 세르비아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달 줬으니까 6월 28일이니까 7월 28일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쳐들어가요. 7월 28일 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발칸반도라고 남유럽에서 국시전이 벌어진 거죠.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유럽 열강들 참여하는 이제 일종의 뭐 유럽 전쟁 아니면 세계 전쟁으로 화하게 됐는데 삼국 동맹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삼국 협상이라 해가지고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이 두 개의 적대적인 블록으로 형성돼 가지고 서로 이제 대립해 사실 왔었어요. 이제 많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각국마다 전쟁 전에 계획이 있잖아요. 사실은 전쟁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나폴레옹 전쟁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전쟁 계획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폴레옹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게 어느 장군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중반 이후에 오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는 안 돼. 전쟁이 이제 시스템화돼. 시스템화됩니다. 모든 게 뭐 이렇게 관리 차원도 있고 보급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쟁 계획이 각국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프랑스도 1870년 보물전쟁에 지분한 다음에 이제 작전 계획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매년마다 갱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1계획, 2계획 해가지고 17계획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가 이제 5개의 군이 있었는데 5개 군. 대개 이제 한 개 군 하면 한 18만에서 한 20만쯤 될 거예요, 병력이. 1군, 2군, 3군, 그 다음에 4군, 5군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독촉에서 봤을 때 우익이죠, 우익. 우측에다가 알사스 로렌, 스위스와 국경 지역의 1군, 그 옆에다 2군, 그 다음에 이제 3군, 그 베르당 그 앞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리 우측에다가 5군을 놓고 4군은 이제 뒤에 예비대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군이 벨기에 쪽으로 오게 되면은 4군을 5군의 좌측으로 투입을 하고 예비대를 그다음에 뭐 가운데로 오게 되면은 뭐 이쪽에 아르덴는 뭐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베르당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3군의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투입하려고 예비대를 이렇게 그렇게 배치해 놓은 상태였었죠. 사실 1차 세계대전은요. 그냥
시작은 슐리펜 계획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사실은 17 계획하고 프랑스 17 계획하고 독일의 슐리펜 계획이 거의 뭐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뭐다 그렇잖아요. 뭐 한쪽에서 변화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슐리펜 계획 자체도 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 그 전에 만들어놨던 계획을 조금씩 수정을 한 겁니다. 슐리펜 계획은 일단 독일은 개전을 하게 되면 전선이 두 개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프랑스와의 서부 전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의 동부 전선. 알고 시작했다는 게 참. 예, 그 슐리펜의 생각은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체고, 그러니까 병사들의 뭐 수준이나 장교단의 수준을 보면 조금 약체고, 병력은 많으나 나라가 너무 크고 도로망이 좋지 않아서 개전을 해서 병력들이 동원돼서 오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게 대강 6주에서 8주. 아무리 빨라봤자 6주. 뭐 일반적으로 8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서부 전선, 그 프랑스 쪽을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병력이 동부 전선으로 이동해서 일전을 하겠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자, 동부전선, 서부전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서부전선에서 가장 큰 게 프랑스와의 일단 일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를 마른 전투라고 봐도 괜찮겠죠? 예,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봐야 돼요. 슐리펜 계획이 완성되는 게 사실은 1905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 러시아가 사실은 러일 전쟁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면 1914년이잖아요. 그때 러시아도 상당히 이게 더 강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6주 안에 뭐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독일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러시아가 오죠. 오죠. 예, 예, 오고 또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 보니까 알사스 로렌 쪽으로 또 병력을 집중시키니까 거기도 또 얕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알프스 쪽으로는 한두 개 군만 놓고 최소한 5, 6개는 지금의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놔서 거기서 밀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알프스 쪽은 산이기 때문에 밀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사실 밀어서 이제 그래야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날짜별로 짝짝짝짝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42일, 6주, 하여튼 뭐 40일 정도에 파리까지 뭐 한다는 게 이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그 이제 독일이 벨기에를 이제 8월 3일 날 이렇게 쳐들어가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1군, 2군, 3군, 4군, 그 다음에 이제 요 알프스 쪽에 5, 6, 7군 이렇게 있고 마지막 8군은 이제 동부전선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치돼서 거기 현상만 유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1군하고 2군이거든요.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그 아까 말대로 쭉 해가지고 벨기에 쪽으로 해서 파리의 그 저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휙 해가지고 프랑스군 알프스 쪽으로 밀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군대. 그게 1군이죠. 1군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2군인데 그런데 이게 초전부터 좀 지체가 돼. 왜냐하면 벨기에 보고 야 우리가 그 좀 갈게 길 좀 비켜줘라. 옛날에 그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정명 조선한테 뭐 길 비켜라. 길 좀 비켜라 하듯이 근데 벨기에는 이제 그 알베르트 국왕이 안 된다 안 해가지고 돼요. 이제 그 한과 저항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기 그래서 벨기에도 준비를 다 하죠. 리에주 요새라고 독일과의 그 국경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 거기 그 산을 완전 요새화 시켜놔가지고 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좀 지체가 돼요. 그 나중에는 이제 거기를 통과하긴 합니다만은 요새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날짜가 좀 지연되긴 하죠. 다시 말한다면 그 지치는 거지 사실 오면서부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쭉 밀고 들어와요. 쭉 밀고 들어와서 이제 벨기에 국경을 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까지 이렇게 들어오죠. 프랑스는 이제 우측에서부터 그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국경지에서부터 1군, 2군, 그 다음에 이제 3군이 있고 그쪽에는 5군이 있고 5군 옆에는 영국군이 있었어요. 네.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영국이 이제 영국 원정군 그러니까 약자로는 이제 BEF라고 그러는데 브리티시 익스페디셔너리 포스 뭐 해가지고 이제 BEF라고 이제 영국 원정군이라고 영국 원정군이 한 5개 사단 한 10만에서 한 12만 정도가 이제 맨 좌측에 이렇게 있었죠. 독일 2군 같은 경우는 파리 거의 40마일까지 이렇게 왔고 모두 책에 보니까 뭐 독일의 항공기 그때 항공기라고 해봤죠. 이제 쌍엽기인데 쌍엽기가 이제 뭐 파리 시내 확 돌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8월 4일 날 오게 되니까
8월 한 말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얼마나 지치겠어요. 덥잖아요. 그때 그거고 여름이고 또 걸어서 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참이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병참이 가까워지는 거야. 더 그렇죠. 뒤로 올수록. 그 지치죠. 그리고 슐리펜 계획도 아까 그렇게 계획됐었습니다만 슐리펜의 그 후임자가 소몰트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쪽에 소몰트케가 병력을 줄여버려요. 알프스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한 1개군을 미리 내리고 또 이제 막 진격하는 과정 중에 독일 저쪽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빨라. 그러다 보니까 2개 군단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보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사실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확 밀어버려야 되는데 초전에는 좀 밀었다가 이제 지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군을 지휘했던 클루크 장군이 파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파리를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려다 보면 이 광정면이야. 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2군 그 벨로우 부대하고 이게 거리도 떨어지고 인원이 많았으면 가능했겠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부대를 이렇게 또 벨로우가 요구도 하고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파리 이쪽에서 뭐 쪽인가 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가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트는 거죠. 그렇게 돼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되니까 우측이 완전히 비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측이 완전히 노출되는 거 아니야. 마른강까지 내려왔었어요. 마른강까지.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군이 반격을 한 거지. 그렇게 되니까 당시 프랑스의 신편된 제6군이 이제 이쪽을 이렇게 치는 거죠. 1, 2군 사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영국군을 추격했다 갔다가 얘들이 다시 북상해.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1군하고 독일 1군하고 독일 2군의 사이가 벌어져. 한 40km가 이렇게 벌어져. 그때 여기 벌어진 걸 어떻게 알았냐? 그때 항공정찰을 하거든요. 항공기가. 그래서 영국에 후퇴하던 영국의 그 영국군하고 BEF하고 독일의 그 제5군이 그 틈으로 이제 비식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게 다 포위되잖아요. 이렇게 뚫어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웬강이라고 거기서 뒤로 몇십 킬로 뒤로 가서 이제 거기가 산악지고 강도 있거든요. 거기다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만큼 뒤로 이제 후퇴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1918년 끝날 때까지 거기서 거의 그다음부터는 참호전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그럼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느냐. 초전에 완전히 이렇게 패했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그 조제프 조프루가 총사령관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프랑스가 이쪽에서 알프스 쪽에서 독일을 공격해요. 알사스로는 찾아야지 뭐 해가지고. 그런데 별로 이게 현찮아. 거기서 계속 패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독일군이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또 밀리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조제프 조프루가 좀 뭐 살도 찌고 좀 뭐 전쟁 중에도 꼭 점심은 엄청나게 챙겨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긴 한데 상당히 좀 침착하고 이게 좀 그래도 좀 이 판단력이 좀 뛰어난 분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 이쪽에서는 우리가 실패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제6군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부대를 만들고 6군하고 9군을 또 만들어요. 9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6군은 사실은 조프루도 초전에는 그렇게 좀 밀리고 그래서 좀 멍청한 사령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단한 게 뭐냐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분의 판단이 맞은 거죠. 그 클루크의 군대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쪽이 완전히 노출됐잖아요. 노출됐으니까 여기 육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확 친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은 뭐냐면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던 클루크의 군대가 이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슐리펜계가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는. 그럼 몰트케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걸 허락해 줬을까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랑스군을 좀 저평가한 거지. 프랑스군. 그리고 그 몰트케의 큰 결점이 하여튼 저 실수가 뭐냐면 프랑스의 제6군이 신편돼서 거기서 상당히 병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한 거지. 그냥. 그렇게 되면 우측이 노출된다는 걸 몰랐겠어요? 알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3초 정리 들어가 줘야 돼요. 네네. 이게 독일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를 치기로 했는데요. 모루를 서부 쪽에다가 놓고 크게 돌아서 벨기에를 넘어 동부로 빵 때려서 프랑스를 먹겠다라는 뜻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게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모루와 만나서 이제 망치를 때려야 되는 그 시점쯤에 지치는데 조금만 덜 돌아서 때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으로 지름길, 대각선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원래는 더 돌아서 동부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북동부에서 대각선 라인을 치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동부가 비어있다, 우측이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이걸 놓치지 않고 프랑스가 그래, 우리 여지껏은 잘못했지만 이제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부딪힌 시점이 마른강 전투다. 그렇습니다. 네. 네. 길게 보면 독일한테 좀 이제 불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독일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단기 결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적은 나라가 이기려고 그러면 단기 결전을 노리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처칠이 이제 마른 전투가 전투 규모는 그 이후에 다른 전투들에 비해서 2%나 뭐 베르당 전투에 비해서 적다고 하지만 세계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빠른 속도로 모루에 내리쳐서 프랑스를 격파하려고 했던 슐리펜 계획. 독일. 그 속도를 늦추어서 망치의 위력을 잃게 만든 전선. 그것이 마룬 전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독일군 그 사령관들이 얼마나 열통이 서졌겠어요. 제가 목숨 걸고서 했는데 이제 전체가 후퇴하니까 가니까, 네. 후퇴해서 그래서 그 엔강이라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베르당에서 이제 노아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후퇴해서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노아용이 여기고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우측 벨기에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해서 독일의 뒤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영국이나 프랑스군은. 그렇게 되니까 독일은 또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할 거고. 그렇게 우측을 되니까 막아야지 또. 네, 계속해서 참호가 늘어나는 거야. 쭉쭉쭉쭉 늘어나서 어디까지 가냐? 북해까지 가는 거야. 바다까지 가는 거네요. 그러면. 북해까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쟁이 거의 끝날 때까지 그 선에서 거의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여요. 그걸 돌파하려고. 마른 전투로 인해서 독일군이 후퇴를 해서 참호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참호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군하고 영국 연합군이 참호를 또 팠죠. 그 참호 대치가 3년간 갈지는 그 누구도 몰랐고요. 그 참호 전술로 인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정말 끔찍하고 지휘관들이 무능하고 멍청하고 정말 한심한 게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뭐 이해관계나 뭐 국익을 위해 뭐 어떤 방법으로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참호전에서 유럽 1차 대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잖아요. 일단은 참호전에 대해서 제일 간단히 어떻게 설명할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야. 참호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1차 대전 이렇게 하면 이제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 지휘관들 돌대기 나쁜 놈들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막 아주 나쁘게만 욕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이제 정부 정책 결정이 있잖아요. 정부가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군대가 그걸 수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있냐면 국민이 있어. 민족주의에 들뜬 국민. 그러니까 얘들은 저 지휘관들이 관두고 싶어도 못 관둬. 정치가 관두고 싶어도 못 관둬. 왜? 우리가 이거 패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마른 전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른 전투와 뭐 전체적으로 뭐 아까 이제 세계사적인 그 사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 힐펜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좀 미흡하죠. 왜냐하면 병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원을 사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병력이 없다 보니까 바꿔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사실 틀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조세프 조프루 장군의 그 판단이 상당히 좀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몰트케 소몰트케죠. 몰트케는 좀 전체적인 어떤 그 전쟁 지도랄까 전쟁 지휘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독일군이 너무 빨리 이렇게 승리하면서 가니까 사실은 좀 거기에 고치지 않았었나 아니면 너무 과신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고 각 군마다의 어떤 진격 속도라든가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몰트케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모르고 있어. 가운데에서 끈을 잡고 서로 간에 손을 잡고 쭉 선을 이어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 힘드는데요. 끝에 있는 사람은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를 작전지휘부가 판단하는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전선에서 한 250km 뒤에 있었어요. 몰트케는 조제프 조프루는 그래도 막 전선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대 비해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정보 그 아까 말씀드린 제 육군 있잖아요. 육군이 그렇게 거기서 신편되고 있는데 그걸 사실은 전혀 몰랐다. 만약 알았으면 이거 안 꺾게 했겠죠.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해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진짜로 그러면 뭐 쉽게 표현하면 몰트게의 전반적인 부족. 좀 그래서 사실은 몰트게는 9월 14일 날 해임돼요. 우리 자기가 사표를 해지. 네네. 이 책임을 지고 사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쇠약에 걸렸다가 16년에 죽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그 뭐냐면은 나 때문에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삼촌의 명예에 먹칠했네 뭐 이거지 말하자면.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이죠. 그래서 죽어요. 일부 기록에 보면은 벌써 전투 당시에 마른 전투 당시부터 신경쇠약 및 이 공황 장애 같은 증상이 보였대요. 소심함이 있어서. 예, 뭐 밤새 울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명령이 내려온 적이 거의 없고요. 심지어 후반에 가서 전투 후반에 가서는 두 번의 이 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하 부대에서 그런 게 올라오면 그거를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응답조차 하지를 못했대요. 아이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명장의 요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핵심을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군의 약점을 꿰뚫고 아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능력. 그게 이제 명장의 요건이 아닌가 해서 그 이제 조프루가 좀 이런저런 면에서 욕은 먹었습니다만은 그 막판에 이제 그런 걸 발휘해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마른 전투의 승리, 또 어느 면에서는 프랑스를 구했다고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태상호 기자님도 좀 이 전투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언제나 이렇게 느끼는 게 있고요. 특히 중군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작전을 따라갔다 왔잖아요. 제가 작전을 다니면서 그리고 전쟁터를 다니면서 아 이건 정말 명언이다라고 느낀 게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당시에 이 아이젠하워 장군, 그러니까 연합군 총사령관이죠. 그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 계획을 하는 게 무의미하나 계획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가 갔던 그 어떤 작전도 큰 작전이나 작은 작전도 계획대로 되는 작전을 못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소통을 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인접 부대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 상황은 변해요. 내가 정한 대로 전쟁 상황이 돌아가면 제가 신이지 제가 군인이겠습니까? 그런데 독일군이 이 사실은 마른 전투 단위 요 전투 하나를 보면 누가 승리를 했느냐에 대한 답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양군 모두 전사자의 숫자는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의 전황 그리고 결과를 보면 이 연합군이 확실히 승리를 했죠. 전투는 독일이 안 졌지만 전쟁은 독일이 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기점이 마른 전투거든요.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소통의 문제. 예, 그리고 내 계획은 언제나 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제대로 못한 이 독일 지휘부 이런 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이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이 승리를 했지만 유럽을 초토화시키면서 폐허로 만들었는데요. 이 전쟁에선 진정한 승리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지휘관, 왜 젊은이들을 그 사지로 밀어넣었느냐. 그런데 그 지휘관도 멈추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멈추고 싶었고요. 그런데 국민이 그걸 멈추지 않아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 우리는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 혹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쟁과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러지 않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